계속해서 2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재된 매매계약서 조항에 관한 기술로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문장을 딱 보니까 아비트레이션 해가지고 모든 분쟁은 한국상사중재원의 규칙에 따라서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바로 매매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는 중재합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중재합의 조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효력이 있고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자, 중재합의는 사전 중재합의든 그 다음에 사후 중재합의든 전부 다 서면으로 해야지만이 효력이 있지,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중재는 단심제이지만 패소자가 그 판정에 불복하여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단심제이기 때문에 중재 판정에 불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재 판정의 절차, 중재 그러니까 중재 진행의 어떤 절차의 미비라든지, 그 다음에 중재인의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중재 판정 그 자체보다 중재를 진행하는 절차가 그 다음에 합법적이지 못하고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진행이 잘못되었다, 그 잘못된 진행에서 중재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법원이 봤을 때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바로 3번과 같이 직권으로 법원에서는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보시면, 이 조항으로 미루어 보아 매매계약의 가버닝 로우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규칙임을 알 수 있다. 깜빡하면 쏘가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재에 대한 중거법 조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대한상사중재 규칙이에요. 그래서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매매계약의 가버닝 로우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중재합의에 대한 조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다시 말해서 중재에 대한 중거법은 대한상사중재규칙이지만, 여기에 지금 매매계약서상의 중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까딱하면 놓칠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다음 중 인크터ms 2010의 CPT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묻고 있는데, 자, 복합 운송 등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된 조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지정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때이다. 앞에 시간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CPT, CIP는 선적지, 즉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그때 바로 물품의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CPT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그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전부 다 매도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렇게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니까 당연히 선적지, 출발지에 있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죠. 정답 2번 되겠고요. 24번, 다음은 국제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중재 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 절차인 상소나 상고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 판정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그 다음에 중재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는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에 관계없이 중재 판정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중재에 대한 국제 협약은 뉴욕 협약이죠. 뉴욕 협약인데, 뉴욕 협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중재 판정의 효력은 인정된다 되어 있으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거부 사유가 있다면 중재 판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중재 판정이 이제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대 국가에
상대방의 어떤 재산 같은 거를 이제 압류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바로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 국가 법원에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원이 봤을 때 이 중재 판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집행을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 중재 판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것이죠. 다음 25번 국제무역계약 조항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적합한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 협정에 그러니까 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라도 found legally invalid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void 무효가 된다든지 unenforceable in full or in part 전체이든 부분적이든 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머지 조항 remaining provision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shall not affect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끝에까지 안 봐도 바로 1번 가분성 조항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가분성 조항. 가분성 조항.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3번의 조항이 해당 국가의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또 새로운 규제가 들어왔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걸 이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조항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 2, 4, 5번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나머지 조항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가분 나누어서 효력이 인정된다. 하는 것이 바로 가분성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iquidated damage clause 같은 거는 우리 앞에 배웠죠.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되었고, 자 product liability clause 생산물 배상 책임 조항, 생산물 배상 책임 조항.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한 다음에 수입지에서 소비자가 그 물품을 사용하다가 뭐 화재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폭발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피해는 제조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조항 그것이 바로 프로덕트 라이빌러리 클로즈 생산물 배상 책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리지먼트 클로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 침해 조항 권리 침해 조항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권리 침해 조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지문에서 뭐 페이턴트 뭐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표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게 되면 그건 뭐 백발백중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매도인이 어떤 물품을 만드는데 어떤 설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쪽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물품을 생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 제3자가 너 우리 특허를 침해했어. 그래가지고 소송을 당하게 되면 매도인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지정한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제조를 했다면 제3자가 제기한 이런 뭐 지식자산권이라든지 그런 권리 침해에 대해서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삽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프리지먼트 클로즈에서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다음은 한국의 특정 수출자가 중남미의 바이어와 첫 거래 시 조치한 주요 내용들이다. 이 중 마켓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조치들로 모두 묶인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마켓 클레임이라는 것은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소한 것을 매수인이 시비를 걸어서 즉 클레임을 제기해갖고 매도인에게 과도한 할인을 요구한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이제 거절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마켓 클레임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언제 발생되냐면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입해서 팔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수입국 내 어떤 시장 상황에 이제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수입해서 팔아봤자 손해만 잔뜩 입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을 먼저 다른 사람이 선수를 쳐가지고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파는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자신이 수입해서 물품을 팔아봤자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그러한 손해를 상쇄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악덕 클레임이 바로 이제 마켓 클레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A번 바이어가 강력히 요구했던 DA 거래를 유전스 LC에 의한 거래로 변경했다. 자, DA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 거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물품을 넘겨주고 나중에 만기일 돼가지고 대금 회수하는 거니까 그때 가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물품값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곤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DP 거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품이 도착했는데 매수인이 물품의 인수를 거절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상당히 그 낭패에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유전스 LC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해서 신용장의 대금을 나중에 받을지언정 은행이 확실한 지급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 클레임과 상관없이 대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DDP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묻는 문제의 의도는 매도인이 수출하고 난 다음에 무사히 대금 회수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대금 회수의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인데, 지금 DDP 같은 경우는 가격을 결정하는 정형거래 조건이니까 이것은 대금 회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성능을 대폭 보강한 시제품을 견본으로 발송하고, 자, 계약서에 up to the sample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했다. C항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에 거의 막 매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구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물품을 수출을 했는데 그 물품의 유관상이나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0.00001%의 어떤 원래 그 사양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품비를 결정을 할 때 여기다 표현을 잘 써야 되겠어요. 이것처럼 up to the sample, up to the sample은 어떻게 돼? 그러면 견본과 똑같음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물품에 약간의,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하자가 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것도 어떤 트집을 잡힐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similar to sample 이라든지 또는 about equal to a sample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품질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올 때, 야 임마, 내가 언제 up to sample 똑같은 견본과 똑같은 것을 말했냐, similar to sample 견본과 유사함 비슷함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똑같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부당한 클레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유보적인 표현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견본과 흡사함, 유사함이라든지 또는 견본과 거의 일치함, 완전 똑같은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 뭐 same as sample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about이 아니고 fully equal to sample로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견본과 똑같은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similar to sample 또는 about equal to sample 이렇게 유보적인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또 반대의 경우가 성립되겠죠. 자, 그다음에 shipment shall be made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했다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선적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러면 실제 선적을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이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야, 내가 지금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것은 3월 15일까지를 말한 거야. 근데 너 왜 3월 20일에 선적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시비를 걸 수 있는 또 빌미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의 내용이 애매모호해가지고 트집을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요것도 다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B, C, D 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을 수취한 후 해석이 모호한 조항에 대해 바이어에게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변경했다. 그렇죠. 신용장을 받았는데 무슨 어떤 함정 문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수익자, 즉 매도인이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조항이 있다든지, 그런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바이어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틀린 것들이 지금 그죠? B, 그 다음에 C 문제가 됐던 것들, 그 다음에 D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E는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 F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선적 후에 실시했다 되어 있는데, 신용조사를 무역보험공사에 조회를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이 신용조사라는 것은 선적 전에, 그러니까 후가 아니고 선적 전에 해야지. 먼저 물품을 실어가지고 배를 통해서 상대방에 보낸 다음에 신용조회를 해봐야 맞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선적 후에 실시했다가 아니고,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선적 전에 실시했다. 그러니까 돈 떼기 전에 해야 되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27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협상 조건 중 선적 조건, 결제 조건, 가결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자, 1번. DAP 조건은 주로 터미널이 아닌 최종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조건이다. 수입 통관 비용을 제외하는 경우 반드시 수입 통관되기 전에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근데 지금 이 수입 통관 비용을 제외하는 경우 반드시 수입 통관되기 전에 물건을 인도한다, 이 표현을 저도 굉장히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한참을 제가 생각했어요. 한참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데, 자, 중간 국가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중간 국가를 통과해서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수입 통관을 해야 된다면 이때는 매도인이 당연히 수입 통관을 해가지고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입 통관되기 전에 물건을 인도했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죠? 수입 통관한 다음에 인도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입 통관하는 것은 수입국이 아닙니다. 수입국이 아니고 중간 경유지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내륙에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수입지에 내륙에 깊숙한 곳에 갖다 달라. 근데 반드시 이 중간에 수입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DAP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입 통과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야, 내가 물품을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수입 통관하도 네가 수입 통관해. 수입 통관해 하고 요구한 다음에 수입 통관된 물품을 최종 목적지에 갖다 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입 통관 비용을 제외하는 물건을 인도한다, 이 조항은 내가 봤을 땐 좀 어거지. 그래서 억지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끼워오는 표현이 아닌가 해서 뭐 썩 그렇게 유쾌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시험은 간단 명료하고 시비거리가 없는 명료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그런 표현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막 출제를 하기 위해서 막 말을 꼬아버리게 되면 문제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모호해지죠. 그래서 자, 2번 대형 설립의 선박 등 견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Sales by Specification, 그러니까 명세서에 의한 조건을 주로 활용해 거래한다. 맞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2번 정답 되겠고요. 그다음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공장인도 조건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의 운송 차량에 적재하여 자신의 영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있는데, 그럴듯한데 여기, 그죠? EXW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송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고 그냥 자신의 구내에서 포장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둔 때, 그때 바로 인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송인의 적재 차량에 적재하여,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CAD 조건은 송금 수단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BL이 포함된 무역서류, 환화음 등의 서류 인도와 동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그럴듯한데 CAD 조건은 환화음, 그죠? 무역서류 BL은 발행되지만 환화음은 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네요. 다음 28번
28번 보니까 커머셜 인보이스에서 상업 송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에 상업 송장 내용과 관련한 설명 중 그 내용이 올바른 것으로만 짝져진 것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뭐 진행상 그 문제 보기를 보시고요. 지금 상업 송장을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제가 상업 송장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업 송장상의 대금 지불자는 물품 인수자인 will live Dubai가 된다 되는데 이거 틀렸어요. 보시면 for account and risk message로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매수인이 되겠어요. 그 매수인은 지금 뭐죠? 오카모도 뭐 주식회사 오카모도 산업 이렇게 돼 있죠. 일본에 있네요. 바로 오카모도가 이 송장상의 대금 지불자, 그렇죠? 지불자가 되겠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 at 90 days from BL date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at 90 days from BL dat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런 환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선화증권의 본선적재 부기일자를 포함해서 90일을 계산한 형태의 어음을 발행한다 되어 있는데, 본선적재 부기일자가 아니고 선화증권의 발행일이에요. 발행을 기준으로 하라 이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선화증권상에 본선적재 부기일자가 있다. 그러면 본선적재를 기재해야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선화증권의 발행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발행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선화증권상에 본선적재일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은 환원의 만기일은 본선적재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기일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 A, B 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 DAT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공항터미널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된다. 자, 매도인은 수출 통관에 의무가 있지만 수입 통관에 의무도 없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모두 적합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니까 지금 여기 DAT 그죠? DAT 두바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맞고요. 그리고 DAT에 대한 설명도 적절합니다. 자, 그다음에 분쟁 발생 시 해당 중고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출력한 걸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죠? 화면상에서는 이것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밑에 딱 보시면 under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under the law of Kore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거의 매매계약서의 기준이 되는 중고법은 바로 한국의 중고법을 기준한다, 한국법을 기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 B는 틀렸고 C, D가 맞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해상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되어 있는데, 자, 1, 2, 3번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다 맞는 내용이니까. 자, 4번을 보시면 전기선 운송 분야는 유조선과 건화물선으로 특화되어 있다 되는데, 전기선 화물은 두 가지로 특화되어 있는 거 아니고 일반 자파 공산품을 주로 운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종 서로 다른 물품이다. 그래서 이종 물품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조선은 전기선이 아니고 부전기선, 용선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전기선으로 운송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건화물선 같은 경우는 전기선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서렌드 비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먼저 서렌드 비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되게 짧죠. 그래서 중국에 만약에 상하이에서 온다 그러면 상하이에서 부산까지는 거의 뭐 한 반나절 또는 뭐 하루 좀 못 있으면 바로 도착이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매수인은 물품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비엘이 도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비엘은 뭘로 오죠? 우편으로 오죠. 우편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화물이 지금 도착이 되어 있지만 비엘이 없어가지고 운송인에게 제시하지 못해서 물품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이쪽에 매도인은 자신이 발급받은 선화증권을 세 통이죠. 세 통. 보통 세 통을 한 통에 권리를 묶어서 이것을 팩스로 보내게 되죠. 팩스로 보내게 되면 매수인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운송인에게 제시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각각 한 통마다 권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통이든지 제시를 하면은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팩스로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이 오리지널 비엘을 갖고 와가지고 이쪽에 운송인에게 제시해갖고 물건 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운송 입장에서는 그냥 낭패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물건값을 다 물어내야 돼요. 왜냐면 팩스는 4분이지만 오벨은 뭐 원본이잖아. 원본은 4분을 이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세 통의 권리를 하나로 묶어버리죠. 하나로 묶어가지고 오직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선화증권만이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나머지 두 통은 어떻게 되죠? 권리가 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가 포기되었다. 그래서 서렌드 비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한 통도 배설을 해가지고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물품의 권리가 한 통으로 이렇게 축약되었다. 이것을 입증하는 단순한 서류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매수인은 그걸 받아가지고 운송인에게 제시해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자신이 또 다시 배서해갖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서렌드 비엘에 기명되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이 운송인에게 본인 이름을 입증하고 물품의 인도를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용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개설은행을 경유해서 신용장의 조건하고 그다음에 선적 서류의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드시 개설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팩스로 다이렉트로 매수인에게 선화증권이 송부가 되는 이러한 서렌드 비엘은 신용장 방식은 사용할 수 없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신용장 방식에서 수입 없다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승인 없이 운송인으로부터 신속하게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LG보다 널리 이용되겠다. 참 맞는데 요거만 빠지면 그죠? 신용장 개설 승인 없이 이렇게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렌드 비엘은 신용장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고, 신용장 방식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렌드 비엘이 아닌 LG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LG가 이제 절차상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렌드 비엘을 사용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렌드 비엘은 신용장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TT 방식의 거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장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뭐 2, 3, 4번 상당히 시험에 빈출되는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서렌드 비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회 나온다고 할 정도로 빈출되죠. 우리 37회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개념을 잡았으면 나머지 2, 3, 4번도 서로 뒤바꿔서 표현을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